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창의적인 설계 기법 중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법을 이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제 아이디어를 되도록 이제 많이 수집을 해야 되니까 그 방법은 이제 그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리즈 기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아이디어를 어떻게 이제 체계화 시켜서 거기 대립되는 어떤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좀 하다가 이제 트리즈 기법 뒤가 좀 끊겼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트리즈 기법을 마저 마무리하고요. 나머지 이제 그 뭐 스캠퍼나 뭐 이런 거 다 뛰어넘고 수학 기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번 주에 벌써 이제 4장이 이제 완전하게 끝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강의가 끝나자마자 팀별 과제로 브레인스토밍과 트리즈 기법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책에 보면 나와 있죠.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내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진도는 지난 시간에 이제 하다 끊긴 게 어디냐면 112페이지에 그림 4.4 하다 끊겼습니다. 네, 교과도 펴시고요. 네, 지금부터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교과서 112페이지에 그 그림 4.4가 나와 있죠. 이게 무슨 그림이냐?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항공 엔지니어가 돼가지고 비행기를 설계한다고 하면 가정을 해봅시다. 비행기 모양이 대충 이렇게 생겼죠. 이거 뭐 프로펠러 단엽기네요. 네. 앞에 이제 프로펠러가 달려 있고 이 프로펠러는 이제 추진력을 발생시키죠. 그래서 이제 결국 날개의 양력을 이용해서 이제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는 자동차처럼 바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퀴를 뭐라고 하냐면 랜딩 기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프로펠러와 랜딩 기어의 크기를 이 비행기 크기에 맞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 그 프로젝트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프로펠러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사실은 물론 이제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엔진의 출력도 사실은 조정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같은 출력에서 이 프로펠러가 크면 클수록 접선 속도가 크기 때문에 속도가 커지게 됩니다. 속도가 커지기 위해서 이제 프로펠러 크기를 크게 한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크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제한 조건이 붙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착륙을 할 때 이 프로펠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크게 되면 바닥에 닿겠죠.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프로펠러가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엊그저께 지리산인가요? 지리산에서 등산객 구조하다가 헬리콥터 로터가 이제 줄을 쳐가지고 순간적으로 균형을 이제 잃은 상태에서 줄을 쳐가지고 두 분이 돌아가셨죠. 예. 프로펠러에 이제 부딪히는 사고가 가끔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착륙할 때 이제 이 바퀴가 너무 짧으니까 이제 거시적거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퀴도 같이 늘어나야겠죠. 예. 바퀴도 이게 다리를 길게 빼가지고 밑으로 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딱 보면 이게 무슨 고개하는 것도 아니고 이 바퀴가 이렇게 다 길면 이게 착륙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뒤집어지겠죠. 불안정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속도 증진을 뭐 한없이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프로펠러 크기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되고 그건 왜 그러냐면 바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퀴도 길이를 제한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착륙할 때 이제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뒤집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퀴도 적당한 크기가 있고 그다음에 프로펠러도 적당한 크기가 있고 이걸 서로 이제 트레이드 오프를 해야겠죠. 트레이드 오프란 말은 뭐냐면 사고 판다는 뜻이에요. 시장에서 가장 원시적인 사고 파는 법이 뭡니까? 물물교환이잖아요. 마타라고 해가지고 물물교환. 그래서 얘를 좀 줄이는 대신에 그러면 뭐 속도가 조금 희생이 되죠. 희생이 대신에 안정성은 좀 늘어나고 뭐 이런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 트레이드 오프라는 용어가. 그래서 이렇게 그 파라미터들 사이에서는 대립과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트레이드 오프를 해야 되고, 트레이드 오프는 한 개의 파라미터를 희생시킴으로써 다른 파라미터를 다소 또 완화시키고, 또 반대로 한 개의 파라미터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파라미터를 좀 희생시키는, 네, 그러한 상호 관계를 우리가 트레이드 오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별표 2개 하겠어요.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참고로 이야기해서 지난 3년 동안 실험이 계속 출제됐었어요. 네. 자, 이 두 가지 표를 알아야 되는데, 표 4.2 여러분들 책에 113페이지에 있죠. 40가지 발명 원리가 있어요. 발명을 하는 원리를 우리가 나열을 해봤더니 이 40가지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뭐 물론 안 들어가는 발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이 뭐 분할이라든지, 뭐 하나를 두 개로 이렇게 나눠요. 예를 들어서 뭘 들을 수 있을까요? 우산? 조립식 우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립식 우산. 뭐 어떻게 돼요? 이게 이 자루를 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 또는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하죠. 이게 접었다 폈다 하는 우산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뭐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진 우산도 가능하죠. 어떨 때는 이게 뭡니까? 이 셀피라고 할때 셀피. 우리 그 셀카봉으로 쓸 수 있다가 어떨 때는 우산으로 쓸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결합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이런 주로 많이 쓰는 기법. 번호가 이게 낮을수록 많이 쓰는 기법이죠. 그 다음에 좀 고차적인 기법들을 보시면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뭐 공기식, 수압식 구조물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전이란 말은 기체를 액체를 기체로 바꾸는 거죠. 열팽창, 뭐 복합재료, 여러분들이 기계과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교과목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죠. 진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명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발명을 할 수 있는 발명 원리를 40가지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딱 할 때 이런 40가지 체계 하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이 사고의 틀을 제공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이 표가 39가지, 하나가 적어요. 왜 39가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더 늘려가지고 40가지로 똑같이 맞추면 될 것. 네, 공학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공학 파라미터. 자, 파라미터는 인자라겠죠. 인자. 그래서 그 변수인데요. 이 인자를 바꾸면 성능이나 기능에 차이가 나게 돼요.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인자 또는 영어로는 파라미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물체의 무게라든지 뭐 속도라든지 힘이라든지 뭐 온도, 밝기, 에너지 손실, 그 다음에 뭐 제조의 용이성, 제어의 복잡성, 신뢰성,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러한 39가지 파라미터를 또 다 정리해 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발명이 이러한 파라미터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여러분들이 점수를 매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이제 충돌을 합니다. 자, 이 트리지 모순 행렬표, 별표 3개 할게요.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죠. 기말고사 문제 알려줬어요. 자, 움직이는 물체의 무게를 계산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힘에 관한 특징이 악화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아까 파라미터가 39가지를 나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역시 39개의 파라미터가 있는데, 자, 이것들의 상관 행렬입니다. 즉 여기 보시면 가로에는 이걸 이제 우리가 열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된 거 열이라고 하거든요. 이 1열부터 39열까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악화되는 특징입니다. 뭘 하나를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악화되는 거. 그 다음에 이 전에 뭐가 주어지느냐? 여러분들이 뭔가 개선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행이라고 하면 1행, 2행 해갖고 39행.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움직이는 물체의 무게를 여러분들이 줄이려고 했어요. 줄이려고 했더니 예를 들어서 뭐 우산에 이 접는 우산인데 우산대를 가벼운 놈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가벼운 걸로. 그랬더니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 우산대를 딱 펴려고 하니까 너무 얇아가지고 이쑤시개 같이 얇으면 어떻게 됩니까? 똑 하고 부러지겠죠. 네.
이게 이제 그 힘의 문제죠. 힘을 내가 견디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들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아까 처음에 그 해결 방안 40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40가지 중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뭔가 그 행렬을 보고 이 중에서 골라보는 거죠.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해결책인가 고르는 겁니다. 골랐더니 여기에는 이제 8번, 10번, 18번, 37번 있을 수 있겠다. 여기다 이제 적었어요. 이거는 펜으로 여러분 적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제한된 해결 방안은 자, 평형추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평형추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추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손으로 딱 열라고 하면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추를 달아 가지고 이제 피동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겠죠. 또는 여기에다 어떤 선행 조치를 한다거나, 선행 조치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선행 조치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뭐 미리 거기에다가 이렇게 다른 금속 재료를 코팅을 한다든지, 또는 뭐 거기에다가 어떤 기계 장치를 단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또 기계적인 진동, 잘 안 열리니까 탈탈 이렇게 털 수도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게 또 여기에 우리가 추가적인 더 힘을 가하기 위해서 열선을 넣어가지고 열팽창을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이러한 식으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가능성이 있는 건 일단 다 써줍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서 뭐 쓸 건 쓰고 이제 버릴 건 버리고, 사실은 쓰는 것은 한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 셀을, 이게 이제 하나의 셀인데, 각 셀을 쭉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에 맞도록 방법들을 도출을 합니다. 그러면 공학적인 어떤 모순 상황이 표시된 모순 행렬 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알츠 슐러라는 사람이 이 발명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모순 행렬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물론 39개를 다 쓴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죠. 대충 40개라고 생각하면 40 곱하기 40이 몇입니까? 1600개의 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무슨 왕노가다단 말입니까? 이건 뭐 개노가다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마시고,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파라미터만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고를 수가 있습니다. 한 14개의 파라미터를 지금 골랐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모순 행렬을 만들고, 뭐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해볼까요? 어떤 힘을 계산하려고 그래요. 좀 힘을 세게 하려고 그래요. 힘을 세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움직이지 않는 물체의 길이, 어떤 이런 그 받침대라든지 이런 길이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제한이 된다거나 그럴 때 이 길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28번과 10번을 썼죠. 28번, 10번 뭔가 한번 아까 살펴볼까요? 자, 28번이 뭡니까? 기계적인 시스템의 대체. 뭐 이거 기계적인 시스템을 다른 걸로 바꿔라 그 말이죠. 또는 이제 여기다가 선행 조치를 해라. 여기 미리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 만들어라. 그런 내용들이겠죠. 구체적으로는 얼른 떠오르지도 않습니다만, 뭐 하여간 이 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개의 파라미터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다른 파라미터가 희생이 돼요. 그러면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 아까 40가지 중에 하나 골라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115페이지에 연습 문제 4.3 있는데 이게 바로 숙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하면 외롭죠. 힘들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팀별로 여러분들이 앞에 그 연습 문제 4.2도 있어요. 연습 문제 4.2는 108페이지에 있는데요. 108페이지에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자동차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뭐 공상과학소설, SF라고 하죠. 사이언스 픽션 쓰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구잡이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친구들의 아이디어를 다 쥐어짜내가지고 짧은 시간에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 트리즈 연습 문제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트리지 연습 문제는 두 가지 공학적인 문제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여러분들이 트리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실습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트리즈를 제대로 배우려면요, 이게 거의 한 학기 강의예요. 그래서 융창과라고 있죠. 융합기술 창업학과라는 데 가보시면 트리즈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런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그런 쪽에 가서 청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스캔퍼는 뛰어넘는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119페이지에 보시면 수학 분석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수학 분석법, 우리가 뭐 이제 보고서나 이런 거 쓸 때 많이 씁니다. 제가 이제 사회에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여기 이제 군산대학교에 임용이 돼가지고 이제 처음 이제 교수 생활을 시작할 때, 많이 차출을 당했어요. 뭐 지자체에서 뭐 필요하다고 하면 교수가 노동력 제일 싸니까 시간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뭐 자문위원도 하고 전라북도 과학기술위원회 위원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 거 하다 보면 이제 여기도 이제 보고서가 나가야 되는데 그때 수학 분석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학 분석법이라고 써 있는데 이 스와트가 뭐냐? 이 약자거든요, 영어로. 이 영어로 강점이 뭡니까? 장점 혹은 강점, strength, strong point죠. 그 다음에 이제 약점, 강하다 반대가 뭐예요? 약하다잖아요. weak죠, weak, weakness 또는 weak point가 되겠죠. 강점과 약점, 장점과 단점을 한번 나열을 해보는 겁니다. 표로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더 어려운데 기회 요인하고 위험 요인. 위협이란 말은 위험에가 똑같은 말이죠. 어떤 우리가 기회로 삼을 수가 있고 또 이게 위험한 요소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이제 opportunity 또는 이제 threat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strength, weakness, 그다음에 opportunity and threat 이 네 개를 앞자만 따가지고 SWOT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표입니다. 이런 표. 그래서 기말고사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현재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고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이죠. 향후 계획 수립에 활용하는 기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보고서라는 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부분 처음에 보면 현재의 어떤 시장 현황 또는 산업 현황을 이제 스터디하게 되어 있죠. 공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통계 데이터로부터 현재의 시장 상황은 이렇고 이러이러한 주안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한 다음에 그것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줄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강점과 약점은 알겠는데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강점과 약점, 강점은 좋은 거고 약점은 나쁜 거잖아요. 그런 정도 개념은 있었는데 기회라는 것도 좋은 거고 또 위협도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강점하고 기회 요인은 과연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혹시 알고 있어요? 이거 알고 있는 학생은 거의 A뿔인데 내가 물어봤어. 그래서 이거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저기 고등학교 영어 시간에 시제 배웠죠. 시제 또는 국어 시간에 배웠죠. 시제라는 게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자, 과거에 대해 현재 이게 강점, 약점이에요. 자, 우리 군산을 보니까 이 군산은 중공업이 발달한 도시고 예를 들어서 뭐 IT나 이런 것들은 좀 발전을 더디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강점이 기계공학, 화학공학 뭐 이런 거고 약점이 전기전자공학, 뭐 정보통신공학 뭐 이런 거더라. 이것이 이제 맞아요. 그런데 이제 기회 요인이 있고 위험 요인이 있죠. 이것은 시제가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강점, 약점은 우리가 과거, 기회, 위협은 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그러면 우리는 계속 중공업만 해서 먹고 살아야 되냐? 단적인 예가 GM 자동차하고 현대중공업이지 않습니까? 문 닫았잖아요. 안 되니까, 장사 안 되니까. 그러면 앞으로 군산은 어디로 가야 돼요? 자, 이번에 이제 전기 자동차가 도르잖아요. 자, 전기 자동차를 하면서 전기에 관련된 제어 기술이라든지 뭐 어떤 전기를
우리 컨트롤하는 기술이죠. 그러니까 제어 기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전력 전자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기회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위험 요인이라는 건 뭡니까? 중국 시장이 심상치 않다 이거예요. 코로나19도 있지만 중국이 옛날부터 싹 값싼 노동력으로 또 기술을 축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보다 기술이 보기가 더 좋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아젠다를 짜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보고서에 나가야겠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강점도 있고 기회 요인도 있는 부분. 우리가 예를 들어 자동차다. 그러면 기회를 살리고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 즉 우리가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EV로 바꿔야 된다. 이런 전략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전략을 우리가 SO 전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하려고 했더니 예를 들어서 중국 시장이 어려워. 그러니까 극복하기 어려워. 그러면 그 위협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중국 말고 저기 동남아로 진출해라. 그 다음에 소비 시장을 우리가 뭐 호주나 뉴질랜드로 하겠다. 이런 전략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걸 이제 ST 전략이라고 해요. 우리 강점을 살리되 위험 요인을 우리가 어떻게 피해가느냐, 극복하느냐. 반면에 어떤 약점에 대한 전략도 나올 수가 있죠. 기회를 살리되 약점을 감안하는 전략.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 분야의 어떤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 이게 우리 이제 어떤 아젠다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보통신 기술이 코딩 기술이 좀 약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야, 이거 큰일 났네. 안 되겠다. 이건 와우소싱을 해야겠다. 저쪽 판교에 가가지고 거기에 지금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고 또 그쪽에서 이 코딩을 하는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들을 끌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전라북도 안에 어떠한 코딩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자. 이런 전략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WO 전략이 되는 거죠. 또 이제 위험과 약점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왜? 지금 현재 뭐 별볼 없는 거고 앞으로도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위험 요인을 어떻게 피해가지고 이 약점을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걸 이제 WT 전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전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일종의 매트릭스인데요, 행렬인데 이러한 표를 그리는 방법,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졸업 연구를 할 때 여러분들의 보고서에 이런 것들 시장 현황 분석이나 이런 것을 써먹을 수가 있겠죠. 자, 스타벅스의 수압 분석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의 장점은 뭐예요? 여러분 스타벅스 다 가봤죠? 네. 안 가본 학생들, 촌에서 아직 안 가본 학생들은 군산대학교 앞에 있습니다. 네. 커피값이 좀 비싸요. 네. 그래서 용돈 모아서 한번 가보세요. 네.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이라는 거죠. 꼭 거기서만 마시는 게 아니라 이게 스타벅스 이 컵이 예뻐가지고 들고 다니는 또 뽀대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테이크아웃을 많이 합니다. 커피의 품질이 좋다. 그다음 지속적인 양질의 커피 원료를 공급 체계를 가지고 있다. 뭐 그런가요? 잘 모르겠던데. 네. 종업원 중심의 기업 문화를 지향한다. 거기 가면 뭐 알바생들한테 잘해주나요? 잘 모르겠어요. 브랜드 인지도 높죠. 이런 것들이 장점입니다. 반면에 단점이라는 것은 일회용품을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되죠. 컵 내버리면 굴러다니고 그러니까. 그다음 비싸 아까 이야기했지만 옆에 다른 데 가보면 뭐 저기 리터 커피 이런 데 가보면 1,000원, 2,000원 하잖아. 커피 한 컵에. 근데 거기 가보면 막 5,000원 한단 말이야. 그래도 과도한 미국풍 분위기니까 의자도 띄어띄어 앉아져 있고 뭐 미국식 스타일이죠. 그 좋아하는 학생들 처음에 이국적이라고 가서 좋다고 탁 거기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커피 홀짝홀짝 마시면서 노트북 가지고 가가지고 딱딱딱 두드리고 이 얼마나 멋있어. 이 차도녀 아니야?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밤매다 와가지고. 네, 직영 체제로 인한 높은 관리 비용. 이게 이제 그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 왜 그러냐면 그 종업원이나 이런 사람들 월급 주다 보니까 좀 관리 비용이 많이 들죠. 알바생들인가요? 거기 직원들이 알바생이 아니고 정규직 직원인 것 같은데 학생은 많이 못 봤어요. 뭐 어떻게 운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건비는 많이 들어가겠죠. 옆집에 롯데리아 같은데 보면 학생들 알바 쓰니까 조금 싸겠죠 임금이. 자, 기회 요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미래에 이 장점이 이제 확대될 그런 부분인데요. 젊은층들이 어떤 커피 문화가 확산돼요. 밥은 안 먹어도 커피는 마셔. 밥 먹고 나서 꼭 커피 마시죠, 여러분들. 커피는 여기 아카데미 홀 식당에 1,200원짜리 제일 좋아요. 네.
신세대의 문화와 결합이 가능하다. 휴식 공간 제공, 그다음에 소비 자체의 고급화. 그래서 이 커피를 마시는 문화가 이제 벌써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카페인이 몸에 해롭다고 보통 저희 고등학교 때까지 못 마시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생이 되면 이제 커피도 좀 마시고 친구들하고 커피숍에서 이야기도 하고 미팅도 하고 그렇게. 예. 그다음에 이제 위험 요소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커피 전문점이 우후죽순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카페베네도 있고 엔젤리너스도 있고 경쟁 업체들 많이 생겼죠. 그다음에 이제 원주 커피 원료 가격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불안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 바리스타들이 이제 많이 그 동네 커피숍도 상당히 세죠. 그다음에 커피 가격이 싸지고 있죠. 이런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스타벅스의 수학 분석을 통한 어떤 경영 전략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커피 맛에 다양화를 해야 되고 저가 및 양질의 원두를 계속 확보할 필요가 있고 대형 커피숍이 아닌 소규모 미니 스타벅스 지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커피 이외에 다양한 먹거리 제공 등 구체적인 개선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그 전략이 경영 전략 보고서에 보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점포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전략이 도출되게 됩니다.